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배제 후폭풍 갈수록 거셉니다. 먼저 김 평론가의 진단부터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네, 우리 사법농단 당시에 네. 판사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감이 심했어요. 네. 거부감도 심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판사 성향 조사라든가 무리하게 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그 네. 자료가 검찰로 넘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판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이제 사찰 의혹, 사찰에 대한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징계에 넘긴 사유 중에 가장 크다고 좀 진단한 것 같은데 네. 먼저 다음 달 2일입니다.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기로 됐는데 네, 그 윤 총장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가 갔다죠.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뭐 징계위원회 열리면은 네. 징계위원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지 8일 만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징계위원회를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징계 청구 자체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임부터 견책까지 아주 무거운 징계부터 가벼운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어떤 징계가 내려지느냐는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백하다고 하는 점을 네.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징계의 유무, 경중의 어떤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상징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징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 이제 견책인데 견책까지는 대통령이 집행을 나서지 않지만 그 위에 바로 감봉까지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징계 내용을 집행한다는 것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